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대한증권업협회에서의 거래와 증권거래소 설립 시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대한증권거래소 설립과 증권시장 동향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증권거래소 설립의 모법이 될 수 있는 증권법안이 국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이것은 증권거래소를 설립하려는 증권업자들의 노력을 막지 못했습니다. 증권거래소 설립에 필요한 법은 식민지 말기에 제정된 조선증권거래소령도 있었기 때문에 우선 이에 근거해서 설립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증권거래소 설립이 순탄하게 진행된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긴급한 것은 거래소로 활용할 건물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는데 식민지기부터 거래소로 활용한 건물이 한국 전쟁을 거치며 파괴되어 건물의 복구가 시급했습니다. 이에 대한증권업협회 이사회는 1955년 8월에 증권금융회사를 설립하여 조달한 자금을 이용하여 거래소 건물을 복구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1955년 10월에 한국연합증권 금융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여기에서 조달된 자금을 활용하여 1956년 2월 초까지 이전의 증권거래소를 복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와 대한증권업협회 회원사 대표들은 1955년 12월에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식회사 제 증권거래소 설립에 합의하고 재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증권거래소 설립위원회를 조직하여 본격적으로 증권거래소 설립 절차를 밟아갔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설립된 대한증권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은 조선증권거래소에 한해 개설할 수 있다는 조선증권거래소령 제22조에 따라 재무부의 유가증권시장 개설을 신청하여 1956년 2월 29일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증권업협회로부터 시장 관리에 관한 일체의 자료를 넘겨받은 대한증권거래소는 이제까지 대한증권업협회를 통해 거래되던 증권 매매를 이어받아 1956년 3월 3일에 시장 대리인 전원이 입회한 속에서 첫 매매 거래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그래프는 대한증권거래소가 설립된 이후 거래소에서 매매된 증권 종류별 거래 비중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대한증권거래소에서는 주식과 국채만이 거래되었는데 이것은 지가증권의 거래가 73%를 차지했던 그 이전과 크게 비교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56년에는 주식이 국채 거래 비중을 능가하여 57%를 차지했는데 그 이후에는 국채 거래가 주식 거래를 압도하였습니다. 1957년에는 주식이 17%, 국채가 83%를 차지했는데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런 추세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 그래프는 증권 종류별 실물 거래와 청산 거래의 비중을 정리한 것입니다. 우선 주식은 거의 대부분이 청산 거래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도별 청산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1956년 95%, 1958년 96%, 1960년 96%였습니다. 당시 신문 기사를 통해 확인해 보면 이 시기 주식 거래 종목은 대한증권업협회에서 거래했을 때의 종목과 거의 같았는데 다만 차이 나는 것은 대한증권거래소 주식과 한국연합증권금융주식회사 주식이 추가된 것이었습니다. 실제 주식 거래에서는 대한증권거래소 주식과 한국연합증권금융주식회사 주식을 중심으로 청산 거래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주식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국채 역시 청산 거래 비중이 매우 컸습니다.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956년 청산 거래 비중은
66%였고 1958년에는 73%, 1960년에는 68%였습니다. 이와 같이 실물 거래로만 거래가 이루어졌던 대한증권업협회 시기와 달리 증권거래소 시기에는 유가증권 시장이 청산거래시장으로 재편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청산거래제도의 문제점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건은 1958년 1월에 발생한 국채파동이었습니다. 국채는 정부가 수립된 직후인 1950년 1월에 제1회 건국국채가 발행된 이후 1963년 1월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발행되었습니다. 정부의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행된 건국국채는 1년에 한 번꼴로 발행되었는데 1957년 말에 1958년에 국채가 발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논쟁이 일어나면서 1957년에 발행된 제10회 국채를 대상으로 투기적 거래가 전개되었습니다. 1958년 국채가 발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한 그룹은 앞으로 제10회 국채 가격이 오를 것이라 예상하여 국채를 매수하고 반대의 경우는 국채를 매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강의에서도 설명했듯이 청산거래는 증권 실물이 없더라도 증거금만으로 거래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그 차액만 결제하면 되는 거래입니다. 따라서 이들 두 그룹은 자신들이 예상한 가격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매수 그룹은 가격을 올려 계속 매수 주문을 내고 반대로 매도 그룹은 가격을 내려 계속 매도 주문을 내므로써 투기적 거래가 과열되었고 결국 국채 거래에 대한 결제 불이행 사태가 초래되었습니다. 이에 재무부 장관은 1958년 1월 17일에 전날 매매된 거래에 대해 매매 행위를 무효화시키고 증권 거래를 중단시켰습니다. 116 국채파동 혹은 제10회 국채파동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은 한국은행이 구제금융을 제공함으로써 2월 초에 정리되었습니다. 이 그래프는 대한증권거래소에서 이루어진 증권거래액 추이를 정리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거래액은 주식과 국채의 실물거래 및 청산거래를 전부 더해서 구한 것으로 이 시기의 증권시장 동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증권거래액의 증가와 감소를 주도한 것은 청산거래였습니다. 1956년 거래액 69억 환이 1957년에 241억 환으로 증가한 것은 청산거래가 57억 환에서 203억 환으로 증가한 결과였고 반대로 1958년에 거래액이 감소한 것 역시 청산거래가 감소한 결과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 시기의 증권시장은 청산거래에 의존하였는데 특히 전체 거래액에서 74%를 차지한 국채의 청산거래가 이 시기 증권시장 추이를 결정했다는 점에서 여전히 취약한 구조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1950년대 증권시장의 재편이라는 주제로 해방 이후 증권시장이 어떻게 재편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9번째 강의에서는 경제개발과 금융제도의 개편이라는 주제로 경제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금융제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